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83살입니다. 80살까지 사는 건 이제 그리 드문 일이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80살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85살을 넘기는 사람의 수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살의 벽을 넘기 어려운 진짜 이유 10가지를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서는 그 벽을 실제로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을 한번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면 수도관이 깨끗하잖아요.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고 물줄기가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런 증상 없이 수십 년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40대에 시작된 작은 변화가 70대, 80대에 이르면 혈관을 심각하게 좁혀 놓습니다. 80살이 넘으면 이 좁아진 혈관에서 두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심근경색이고요. 다른 하나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심내혈관 질환은 85살 이상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젊을 때는 혈관이 조금 막혀도 다른 혈관이 우회해서 혈액을 보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80살을 넘기면 이 우회 능력마저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좁은 골목이 하나 막히면 옆 골목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옆 골목마저 다 좁아져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80까지 잘 살아왔으니 이제 약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오히려 80살 이후에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혈관이 이미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80 넘으신 어르신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이 혈관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 혈관의 노화. 이것이 85살의 벽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혈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 이야기입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자랑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걷고 일어서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모든 일상 동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줄어드는 속도가 확 빨라지고 80대에 이르면 전성기 때의 근육량에서 30%에서 심하면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0살 넘은 분이 오래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던 근육마저 더 빠르게 녹아내립니다. 폐렴이 올 수 있고 욕창이 생기고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85살 이상에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사망률이 3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근육은 마치 저축과 같다고요. 젊을 때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이 들어서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부터 운동을 안 하고 근육 저축을 안 해놓으면 80대가 됐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겁니다. 바닥난 통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근력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고. 80살, 90살이 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벽을 짚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얕아지셨다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면의 질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깊은 잠, 의학용어로 소파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몸이 본격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깊은 잠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약 20%가 깊은 잠이었다면 70대가 되면 5%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깊은 잠을 못 자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뇌의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만성염증이 심해집니다.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악화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요.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80살 이상에서도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의 수면이 건강 유지에 필요하고 특히 깊은 잠의 질이 중요합니다. 잠이 얕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낮에 적당한 햇빛을 쬐는 것,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수면의 질 저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 몸의 회복력을 갉아먹는 수면적입니다. 네 번째 이유, 이건 밥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가 드시면서 입맛을 잃으셨다는 분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맛있게 잘 드셨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맛이 없다. 배가 별로 안 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건 단순히 기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맛을 느끼는 감각,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위장의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치아 문제로 씹기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단히 때우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80살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데 나이 든 분들이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질겨서 안 먹겠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섭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근감소증이 더 빨라집니다. 근육 감소와 영양 부족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비타민 D도 큰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 같은 시간 햇빛을 받아도 만들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이 8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햇빛 자체를 못 쬐니까 더 심각해지죠. 영양 부족의 가장 무서운 점은 겉으로 잘 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분만 영양 부족인 게 아닙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80살 이후에는 오히려 체중이 좀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통통한 것이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남겨두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이유, 영양 부족과 입맛 저하. 이것은 밥상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어딘가 다쳤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것을 떠올리시죠. 손가락을 베었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붓고 열이 나는 것, 이것은 급성염증입니다. 이런 급성염증은 사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좋은 반응이에요. 적군이 침입했으니 면역 군대가 출동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끝나면 염증도 사라지죠. 그런데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적군이 사라졌는데도 면역 군대가 계속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 겁니다. 몸속 곳곳에서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태예요. 마치 집안의 보일러가 꺼지지 않고 살짝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안 느끼지만 그 열기가 수십 년간 쌓이면 결국 집 전체가 상할 수 있잖아요. 이 만성염증이 왜 85살의 벽과 관련이 있느냐? 현대의학에서는 만성염증이 노인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 관절염, 이 모든 질환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만성염증 수준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염증이라는 단어와 노화라는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염증성 노화라는 뜻이죠. 80살이 넘으면 이 만성 염증 수준이 임계점을 넘기 쉽습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각 장기들이 이 지속적인 염증의 공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성 염증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특히 가공식품과 설탕,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다섯 번째 이유, 만성염증.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불씨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85살의 벽에는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을 가진다고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26%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80살을 넘기면 사회적 고립이 급격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고 몸이 불편해서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집니다. 이 외로움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만성염증이 심해지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나빠집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 근육, 수면, 영양, 염증, 그리고 외로움. 이것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에서 고독사라는 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독거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80살 이상 독거노인의 우울증 비율은 일반 노인의 2배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곧 건강이고 대화가 곧 치료입니다. 6번째 이유, 사회적 고립. 이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거 다 내 이야기 아닌가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바위를 뚫듯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는데요. 이게 뇌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증상이 나타나기 20년에서 30년 전부터라는 겁니다. 즉, 80살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실제로 뇌의 변화가 시작된 건 50대, 60대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85살을 넘기면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65살에서 74살 사이에서는 약 5% 정도인 치매 유병률이 85살 이상에서는 30%에서 5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의 3명에서 2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치매가 무서운 건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약을 제대로 먹는 것,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이 전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건강 문제가 함께 악화됩니다. 약을 빼먹은 이 혈압이 오르고 판단력이 흐려지니 넘어지고 영양을 못 챙기니 근육이 더 빠지고 치매는 그 자체로도 치명적이지만 다른 모든 질환의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위험합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꾸준히 머리를 씁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이나 바둑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거지요. 둘째, 사회적 교류를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를 활성화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걷기만 해도 뇌 혈류가 증가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넷째, 잘 자야 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이 청소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번째요. 인지 기능 저하. 이것은 뇌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 그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8번째 이유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약이 문제라니?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너무 많아질 때 생깁니다. 80살 넘은 분들 중에 약을 한 가지만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 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관절약, 위장약, 수면제, 비타민, 평균적으로 80살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에 7가지에서 많게는 12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다약제 복용 또는 폴리파머시라고 합니다.
약이 많아지면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 약과 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낮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약은 다른 약과 만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약 한두 가지일 때는 이런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쉽지만 7가지, 10가지가 되면 조합이 너무 복잡해져서 의사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은 약을 분해하는 곳이고 콩팥은 약의 찌꺼기를 걸러내는 곳인데 이 두 기관의 기능이 80살을 넘기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몸속에 약 성분이 더 오래,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85살 이상에서 입원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약물 부작용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지러움, 낙상, 의식, 혼미, 위장출혈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약물 부작용 때문인 거예요. 약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약이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80살 이후에는 약을 더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자신이 먹는 모든 약의 목록을 가지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 이것은 85살의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8번째 이유, 다중 약물 복용, 약이 너무 많으면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유, 넘어짐의 공포입니다. 젊은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아프다가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80살 넘은 분이 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근감소증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뼈 안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의 뼈가 단단한 나무라면 골다공증이 심한 어르신의 뼈는 스펀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펀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부서지겠죠. 85살 이상에서 가장 위험한 골절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85살 넘은 분이 수술을 받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에 걸리기 쉽고 혈전이 생기기 쉽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다리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집안의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문턱,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복도, 이런 것들이 넘어짐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조명을 밝게 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시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잘 안 보이면 당연히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넷째,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의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약물 부작용 이야기를 했죠.
어지러움은 약물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 이유, 낙상과 골절, 한 번의 넘어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은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살을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평생에 반려자를 먼저 보내는 것,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것, 사회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 이런 상실의 경험이 겹치고 겹치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히 살았다. 더 이상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무기력함이요. 이것을 의학에서는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 넓게는 심리적 포기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건 이 심리적 상태가 실제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의 회복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는 이유, 삶의 목적이라는 뜻인데요.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이키가, 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것, 손주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일상의 이유가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삶의 이유를 잃은 분들은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6개월 이내에 따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을 비통 사별 효과라고 하는데 슬픔과 상실감이 실제로 심장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85살을 넘기기 위해서는 몸 관리만큼이나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오늘 할 일이 있다는 느낌,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약이나 운동 못지않게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10번째 이유, 삶의 의지 상실. 마음이 먼저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85살을 넘기기 어려운 1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관 노화. 둘째, 근감소증. 셋째, 수면의 질 저하. 넷째, 영양 부족. 다섯째, 만성염증. 여섯째, 사회적 고립. 일곱째, 인지기능 저하. 여덟째, 가중 약물 복용. 아홉째, 낙상과 골절. 열째, 삶의 의지상실. 이 10가지가 여든 5살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내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이유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85살의 벽을 넘은 분들의 공통점을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30분 걷기,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드십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교류합니다. 넷째, 머리를 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독서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합니다. 다섯째,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작더라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삽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80살 전후이신 분들이라면 영상의 내용을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세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5살을 넘긴 분들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는 구체적인 루틴, 그분들의 하루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